이제 제가 동물 실험 직접 했어요. 혈치료 매트라고 하는 쥐로 뭐 한 1년 동안 매트와 눈을 마주치면서 했었던 그 너무 눈이 마주쳐져요. 동물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안전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전제가 있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전제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딸리도마이드입니다. 50년대 후반에 이제 입덧 방지제로 처방이 돼서 또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예, 입덧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요. 마우스, 레트, 뭐 토끼 다 했는데 동물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약을 투여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지기형인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완벽하지 않구나를 너무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네, 안녕하세요.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과학감성 심채경입니다. 요즘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화학물질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생활 안에 위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 생활 속에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막아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30여 년씩이나 환경 또 생명의 안전 이런 것들을 연구해 오신 독성학 분야의 대가이신 서울시립대학교 최진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에서 환경 독성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최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좀 낯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름을 들으면 독성학이니까 독에 관련된 것이겠지. 뭐 거미라든지 그런 독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뜻이 맞나요? 어떤가요? 일단 화학물질이 생체 내에 미치는 나쁜 영향, 악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장기에 어떤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으로, 독성학의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독성을 연구를 해서 어떤 물질이 독성 물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 화학물질들을 규제하고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연구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성학이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성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를 다루고 있고 우리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구나 사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독서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독성학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생소하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신약 후보 물질들의 뭐 부작용이나 독성을 밝히는 것도 독성학의 가장 중요한 파트고 법의학에서 어떤 범죄 현장의 사인 규명도 독성학의 개념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안전한 그 식품을 이제 섭취하는 것도 식품 안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환경 독성학은 환경 오염 물질이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대기, 뭐 미세먼지, 요즘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람한테 그다음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독성학의 분야라서 정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든 분야에 저는 독성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날씨를 보거나 이럴 때 바깥 상황들이 좀 환경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다의 해양 동물들이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법이 절대로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법은 그거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따라가고 미리 뭘 하는 게 좀 범죄보다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환경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리 뭘 알아보는 게 가능할까요? 딸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약물 사고 이것도 그렇고 황면이 뭐 폐암을 일으킨 사건 옛날엔 정말 많이 썼는데 맞아요. 어느 날부터 선면 안 된다고 모든 건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네. 경우도 모든 그런 큰 그런 사건들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물질이나 그 제품을 개발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편리하니까 그렇죠. 개발. 새로운 그렇죠. 무언가가 네네. 나서 이제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획기적인 제품이다. 그리고 막 네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네네네네. 사용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몰랐던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나면 그때 독성 평가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때 그 물질을 규제를 하는 그런 패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가능한데 뭐 시간이나 자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축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본질적으로 그런 걸 미리 모든 걸 예측한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 있는 화학물질 수가 뭐 수십만 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어떤 독성, 유해성을 알고 사용하는 물질은 거의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통계도 이 책에도 썼었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거의 모르고 그냥 쓰는 거더라고요.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지 네. 안전하지 않는지를 모르고 쓰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런 거라서 하나씩 다 하기가 일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쓰다가 이렇게 사고가 한 번씩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는 엄청난 이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사후 처리식은 안 되겠다 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그 선 규제로 어떤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로 작성을 했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그게 예전에는 그냥 팔고, 그 다음에 일단 팔고, 일단 팔고, 일단 승인 팔고,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거고, 거의 이제 나면은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일단 어느 기본적인 독성 정보를 다 같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노 데이터, 노 마켓이거든요. 데이터 없으면 시장이 없다. 안전하다고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팔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껏 그게 안 되고 안 있었다는 됐었어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돼서 계속 이렇게 그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다가 이런 사고 계속 나고 그다음에 또 과학적인 증거가 우리가 있는 환경과 이런 우리의 건강,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많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그게 더 강력하게 오게 된 거죠. 독성학자라고 하면은 그냥 연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환경 오염과 이런 화학물질 사고들이 이제 이 독성과 연결돼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왜 환경 문제가 지금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느냐. 우리 건강, 우리의 웰빙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과학이 이제 독성학인데 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그 독성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화학물질 규제를 만들고 하는 부분도 같이 중요하다. 양쪽이 다 있어야 실제 학문적으로 얻어진 결과가 이 사회에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에서만 있는 연구자가 아니라 뭔가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의 모든 독성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독성학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쭤봐도 돼요? 제일 큰 학회가 미국 독성학회 SOT라고 하는 학회인데 그 학회가 하게 되면 한 7,000명 정도가 모이는 학회,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또 환경독성학회, 여기도 한 2,000~3,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분야가 있는데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는 커뮤니티가 더 작죠. 한국 독성학회가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있고 수백 명의 규모인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경독성학, 독성학
연구를 시작하고 했을 때 20여 년 전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학회가 커져서 몇백 명의 이런 학회입니다. 책에서 책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제목의 멋진 표지를 가진 책을 좀 내셨는데 사실 약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좀 잘 짜여진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유전자는 총알이고 환경은 방아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환경이 뭔가 이제 트리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특징들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그 챕터에서 제일 처음에 쓴 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도 20년도 더 전인데 그때는 거의 그게 이제 인류가 달에 착륙한 우리 신채근 박사님 달 연구하니까 달에 착륙한 그런 사건과 비견될 만한 엄청난 일이다. 우리가 인간 그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서 우리는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생명의 있잖아요. 생명의 어떤 엄청난 그 진보가 있었고 맞아요. 기대가 부풀었는데요. 그 후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WHO에서 이거 어떤 약간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는 인지 질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적다.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퍼센트가 큰 의미는 없죠, 없겠지만, 사실은. 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된 거예요. 좀 안타깝죠. 네네.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이 그쵸? 계시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질환이라든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전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Gene and Environment Interaction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환경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전자가 10%라고 하는 게 유전 10, 뭐 환경 90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유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유전자는 타고났지만, 네, 그게 이제 유전자는 총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경이고, 그래서 환경을 잘 관리하면 혹시라도 좀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그런 병이 상황을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희망적인 거예요. 유전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쵸.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이 우리의 건강과 어떤 질환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뭐 GWAS, EWAS 얘기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실험 이야기 중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동물 실험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연고부터 시작해서 약이나 이제 주사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같은 건물에서 그 비글들을 데리고 동물 실험하는 실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글들이 동물 실험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얘네들이 너무 성격이 좋아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날 주사를 놓고 막 힘들게 괴롭혔잖아요. 사실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다음날 그 실험자가 또 가면은 반갑게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래서 그러면 비글이랑 인간이 얼마나 비슷한가도 중요하겠지만 비글이 그냥 실험을 하기가 쉬워서 선택을 한다면 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얘한테 실험해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동물 실험 많이 줄어들었죠. 안 하겠다고 교수님 생각하셨고. 그 부분이 사실 비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비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활발한 애를 케이지 안에 계속 놔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룬 챕터가 그 2부에 이제 그 생명 너머 연구하기가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독성학자고 독성학의 기본이 이제 독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것이 이제 그 동물이고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2부의 제일 첫 장에 나는 다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썼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동물 실험 직접 했어요.
포유동물이죠. 이 네. 혈취류 레트라고 하는 쥐로 뭐 한 1년 동안 신장 항암제 후보 물질인데 그 항암제 후보 물질이 혹시 심장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고 힘들었거든요. 레트와 눈을 마주치면서 했었던 그 눈을 너무 마주치면 안 눈이 돼요. 마주쳐져요. 눈을 보고 있으니까요. 안 볼 수 없죠. 아, 보게 네네. 되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실험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독성학계뿐만 아니라 전 생명을 다루는 그런 연구 분야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안 돼요. 네. 그게. 그래서 동물 실험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동물 실험을 루틴하게 해온 것은 사실이고.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관습적으로 해온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꼭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제가 여기도 썼지만 동물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동물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인간의 안전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데 그 전제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도 인체에 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무수히 많고요.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딸리도마이드입니다. 50년대 후반에 이제 있던 방지제로 산모들한테 처방이 돼서 또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예, 입덧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60년대긴 하지만 동물 실험 다 했습니다. 마우스, 레트, 뭐 토끼 다 했는데 동물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약을 투여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지기형인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완벽하지 않구나를 너무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그 후로 이제 약물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 실험이 그렇게 인간을 잘 대변해 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 그런 이런 사고들이 쌓이면서 제고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면 안 된다. 뭐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전에 말씀드린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이제는 노 데이터 노 마켓이니까 독성 실험 데이터를 이제 내야지 마켓 쓸 수 있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다. 그럼 이제 그 독성 실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물 실험이니까 동물 실험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또 된 거예요. 역설적이죠. 또 그렇게 됐네요.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팔 수 없다고 하니까. 네네. 뭐 거의 진퇴양난의 이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또 동물 실험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물 윤리 부분, 동물권도 점점 훨씬 더 강화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제가 맞물려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네요. 독성학계, 근데 독성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을 시험하는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근데 동물 실험이 만약에 꼭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90% 이상이 맞지 않는다 사람한테. 그럼 대체 이거를 이렇게 잔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걸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 90%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까지 왜 한 거예요? 네, 그 90%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실험을 동물한테도 하고 사람한테도 하고 이랬던 거는 실험 말고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요즘은 좀 AI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들거든요. 근데 이 독성학 분야에서 벌써 인공지능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도입하셨더라고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게 2016년인데요. 톡20년 데이터 챌린지라고 하는 독성학의 AI 경진대회가 2014년에 있었어요. 그보다 2년 먼저. 전에. 사실은 알파고는 모든 사람이 알지만 톡스20년은 모르거든요. 차탄소를 폭풍이거든요. 중요한 사건이어가지고 이거를 모르다니 막 이렇게 썼어요.